아이들이었으니까. 승자의 아이들. 전쟁하면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무서운 말들 속에서 보낸 우울했던 나의 어린 시절이다. 사람들은 늘 전쟁을 회상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결혼식에서도, 세례식에서도, 기념일에도, 추도식에서도 언제나 전쟁을 얘기했다. 심지어 아이들의 대화에서조차. 어느 날 이웃집 남자애가 나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땅 밑에서 뭐 하는 걸까? 땅 밑에서 어떻게 살지? 우리는 전쟁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때 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고 어느새 죽음은 나에게 삶의 중요한 비밀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그 두렵고 비밀스러운 세계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 우크라이나 출신인 외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전사해 헝가리 땅 어딘가에 묻혔고 친할머니는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디푸스로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두 아들은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만에 행방불명이 되었다. 할머니의 세 아들 중 한 명만 살아 돌아왔다. 바로 우리 아버지이다. 먼 일가 친척들 중에서 11명이나 되는 친척들이 아이들과 함께 산채로 독일군에게 불태워졌다. 누구는 자기 오두막에서 또 누구는 시골 교회에서 집집마다 그런 사연 하나쯤은 있었다. 어느 집이다. 시골의 사내 아이들은 오랫동안 독일인이나 러시아인 흉내를 내며 놀았다. 아이들은 헌데호흐, 추리크, 히틀러 카푸트라는 독일어를 크게 외치곤 했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알지 못했다. 전쟁의 세상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고 전쟁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지금도 다른 세상이나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정말 존재하기나 했던 걸까? 주석. 헌데호흐는 손들어, 추리크는 꺼져, 히틀러 카푸트, 히틀러는 끝났다. 전쟁이 끝난 뒤 내 어릴 적 시골 마을은 여자들의 세상이었다. 여자들의 마을, 남자 목소리를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때의 풍경은 마을 여자들이 전쟁을 이야기하고 흐느껴 울고 흐느끼듯 노래하던 모습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학교 도서관의 책은 절반이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도서관도 아버지가 책을 빌리러 자주 들르곤 하셨던 구청 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나는 그 이유를 안다. 정말 우연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준비했다. 다들 어떻게 전쟁을 치러냈는지 이야기했다. 우리는 한 번도 다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고 어쩌면 다르게 사는 법을 몰랐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세상, 다른 방식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는 언젠가
다르게 사는 법을 오랫동안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학교는 우리에게 죽음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 글을 썼고 그것을 꿈꿨다. 하지만 학교 밖의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 다른 이야기에 마음을 더 빼앗겼다. 나는 오랫동안 현실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 현실은 나를 놀라게 했고 또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삶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겁도 없었다. 이제와 생각해본다. 만약 내가 좀 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처럼 밑도 끝도 없는 깊은 나락으로 달려들 수 있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무지 때문에? 아니면 이 길을 갈 것만 같은 예감 때문에? 사실 그런 예감은 있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맸다. 어떤 말을 써야 내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느끼는 세상을, 내 눈이 보고 내 귀가 듣는 이 세상을 표현해낼 수 있는 장르를 나는 애타게 찾았다. 어느 날 우연히 나는 화염에 휩싸인 마을에서 왔다 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아다모비치, 벨라루스 출신의 소련 작가이자 극작가. 브릴, 벨라루스 출신의 소련 작가. 콜레스니크, 벨라루스 출신의 소련 작가이자 어문학자. 이 세 명의 소설. 그런 충격은 우연히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읽으며 충격받았던 날 이후로 처음이었다. 소설의 형식은 놀라웠다. 소설은 삶 그 자체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다. 소설은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지금도 거리와 집과 카페와 전차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바로 이거야. 세상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을 찾은 것이다. 사실 찾을 줄 알고 있었다. 알레시 아다모비치는 나의 스승이 되었다. (2년) 동안 나는 생각했던 만큼 자주 사람들을 만나지도 글을 쓰지도 못했다. 읽기만 했다. 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하게 될까? 글쎄, 전쟁에 대한 또 한 권의 책이라. 무엇 때문에? 전쟁은 사실 크고 작은 전쟁들에서부터 널리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전쟁들까지 이미 수천 번도 더 넘게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건 모두 남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준 것이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알았다. 우리는 모두 남자가 이해하는 전쟁, 남자가 느끼는 전쟁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로잡혀 있다. 남자들의 언어로 쓰인 전쟁. 여자들은 침묵한다.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 나의 엄마 이야기도. 심지어 전쟁터에 나갔던 여자들조차 알려들지 않았다. 우연히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더라도 그건 남자들의 전쟁 이야기이지 여자들의 전쟁은 아니다. 이들의 행동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매번 똑같다. 집에서나
전쟁을 같이 치른 여자들의 모임에서만 잠깐 눈물을 보인 뒤 비로소 자신들의 전쟁, 나는 알지 못하는 전쟁에 대해서 입을 연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알지 못하는 여자들의 전쟁. 취재 여행을 다니면서 나는 여러 차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들의 목격자가 되고 유일한 청취자가 되었다. 그리고 어렸을 때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치가 떨리도록 극악하고 참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여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읽거나 들어서 익숙한 내용,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를 거뒀는지 아니면 어떻게 패배했는지, 어떤 기술들이 사용됐고 어떤 장군이 활약했는지 따위의 내용은 아예 없거나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여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고 또 여자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여자의 전쟁에는 여자만의 색깔과 냄새, 여자만의 해석과 여자만이 느끼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여자만의 언어가 있다. 그곳엔 영웅도 허무맹랑한 무용담도 없으며 다만 사람들, 때론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르고 때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만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땅도, 새도, 나무도 고통을 당한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고통스러워한다. 이들은 말도 없이 더 큰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왜? 나는 여러 번 자신에게 물었다. 절대적인 남자들의 세계에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차지해놓고 왜 여자들은 자신의 역사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을까? 자신들의 언어와 감정들을 지키지 못했을까? 여자들은 자신을 믿지 못했다. 하나의 또 다른 세상이 통째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여자들의 전쟁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나는 바로 이 전쟁의 역사를 쓰고자 한다. 여자들의 역사를. 첫 만남 이후 전쟁터에서 위생사관, 저격수, 기관총 사수, 고사포 지휘관, 공병으로 복무했던 여인들이 지금은 평범한 회계원이나 실험실의 조수, 여행 가이드, 교사가 되어 살아간다. 그때 그곳에서의 삶과 지금 이곳에서의 삶의 완전한 부조화가 놀랍다. 다들 하나같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사연인 양 자신들을 이야기한다. 나만큼이나 지금 자신들의 모습에 놀라워하면서. 박제된 역사가 내 눈앞에서 인간다워지고 평범한 일상의 풍경으로 변신한다. 역사를 비추는 조명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충격적인 사연을 지닌 여인들이 있다. 그네들의 삶은 명작 소설에 등장하는 이야기들과 견줘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극적이다. 사람은 명확하게 자신을 볼 줄 안다. 하늘처럼 저 높은 곳에서도 땅처럼 저 낮은 곳에서도 사람 앞에 모든 길이 놓여 있다. 고결한 곳으로 향하는 길과 비열한 곳으로 향하는 길, 천사로부터 짐승에 이르는 길, 회상이란 지금은 사라져버린 옛 현실에 대한 열정적인 혹은 심드렁한 서술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과거의 새로운 탄생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창작물이다. 사람들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삶을 새로 만들어내고 또 새로 써내려간다. 있는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를 보태고 있는 이야기를 뜯어 고친다. 바로 이 순간을 조심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 동시에 고통은 어떠한 거짓도 녹여내고 없애버린다. 고통은 너무나도 뜨겁기에. 확신컨대 간호사나 요리사, 세탁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꾸미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해 이들은 신문이나 책 따위에서 이야기를 끌어오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삶에서 뽑아낸 진짜 고통과 아픔을 들려준다. 많이 배운 사람들의 감정과 언어는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시간에 의해 다듬어지기가 쉽다. 흔히들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것들에 쉽게 물든다. 영웅심 따위에. 어떻게 퇴각했는지, 어떻게 공격을 감행했는지, 어느 전선에서 싸웠는지는 남자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 여자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그래서 오랜 시간을 들여 삶의 영역이 저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 그것도 한 번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여러 번 만났다. 보고 또 보고서야 인물을 화폭에 담아내는 초상화처럼. 낯선 집을 찾아가 한참을 머문다. 하루 종일 머물 때도 있다. 같이 차를 마시고 새로 샀다는 블라우스를 봐주고 헤어스타일이니 요리법 같은 주제를 놓고 열띤 논의를 벌인다. 손자들 사진을 천천히 함께 들여다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무엇을 통해서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온다. 석고나 콘크리트의 기념상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있던 사람이 그 껍데기를 깨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순간이, 자신의 내면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기 시작한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구비구비들을, 바로 이 순간을 잡아야 한다. 놓쳐선 안 된다. 하지만 그 많은 사연과 사건과 눈물로 가득 찬 기나긴 하루를 보냈음에도 기억에 남는 건 고작 몇 마디에 불과할 때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너무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갔어. 얼마나 어렸으면 전쟁 중에 키가 다 자랐을까 같은 말. 이미 수십 미터에 달하는 녹음 테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 역시 꼼꼼하게 수첩에 적는다. 녹음 테이프만 벌써 4-5개다. 무엇이 나를 돕는 걸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함께 사는데 익숙하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행복도 있고 눈물도 있다.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줄도,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줄도 안다. 고통은 남루하고 힘겨운 우리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아픔, 그건 우리에게 하나의 예술이다. 우리 여자들이 바로 이 아픔과 고통의 길을 향해 용감하고
당당하게 나아갔음을 나는 밝혀야만 한다. 여인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여인들은 나를 에야라거나 딸내미야 또는 아가야라고 불렀다. 아마 내가 그네들과 동년배였다면 나를 다르게 대했을지도 모른다. 젊음과 늙음의 만남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기쁨이나 경이로움도 없이 그저 동료를 대하듯 차분하게 맞이했을지도. 이 만남은 이제는 노년에 이른 몸으로 청춘의 때로 돌아가는 이네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다. 여인들은 기나긴 삶을 지나와 다시 기억 속의 그 시절로 돌아간다. 4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세계를 열어 보이고 호의를 베푼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시집을 갔어. 남편 뒤에 숨어 살았지. 하루하루 평범하게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그렇게 기꺼이 나를 숨기고 살았어. 그리고 친정엄마가 조용히 입 다물고 아무 내색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 나는 조국 앞에 내 할 바를 다 했지만 내가 전쟁터에 나갔다는 사실이 슬퍼. 내가 전쟁을 안다는 사실이. 당신은 아직 애야, 애.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 당신이 딱해. 이들이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종종 본다.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내면의 소리와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는 소리를 가만히 맞춰보는 모습. 사람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지나온 세월이 바로 자신의 삶이었으며 이제 그 삶을 받아들이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상처받은 채 떠나고 싶지는 않는 법.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쫓기듯 황망히는 지난 삶을 돌아보는 사람의 마음속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욕구뿐만 아니라 풀지 못한 삶의 비밀까지 알아내고픈 욕구도 숨어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물음에 스스로 답을 찾고 싶어 한다. 그리고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작별을 고하듯 애잔한 눈빛을 보낸다. 마치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이제 누구를 속일 이유도 누군가에게 속아줄 이유도 없다. 죽음에 대한 사유 없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해졌다. 죽음의 비밀은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있다. 전쟁은 지나치게 내밀한 체험이다. 우리네 인생살이만큼이나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한 여인은 나와 만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비행기 조종사였다. 그녀는 전화로 거절 사유를 설명했다. 옛날 일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3년이나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나는 여자가 아니었죠. 여자로서 내 몸은 죽어버렸어요. 생리도 끊기고 여성으로서의 욕구도 거의 없었으니까. 나는 꽤 예뻤어요. 우리 남편이 나에게 청혼했는데 베를린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이가 청혼하면서 그러더군요.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우리는 억세게 운이 좋았다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나는 엉엉 울고 싶었어요.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을 두들겨 패고 싶었어요. 결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끔찍하게 돌아가는데 결혼을 하자고? 세상이 온통 까맣게 타버리고 보이는 거라곤 시커먼 벽돌 뿐인데 결혼을 하자니. 그래서 소리쳤어요. 나를 좀 봐요. 지금 내 꼴을 좀 보라니깐요. 먼저 나를 여자로 만들어줘요. 꽃도 선물하고 데이트도 신청하고 달콤한 말도 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해보고 싶은 일이었는데, 얼마나 꿈꾸던 일인데 나는 그 일을 거의 때릴 뻔했어요. 정말 그 일을 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의 한쪽 뺨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그이는 얼굴에 화상을 입어 한쪽 뺨이 발겠는데 그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어요. 아직 아물지 않은 발간 그 상처 위로. 그때 알았어요. 그이도 내 마음과 같다는 걸. 그러자 나도 모르게 대답이 나와버렸죠. 그래요, 우리 결혼해요. 미안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는 그녀를 이해했다. 그녀의 사연도 내 책의 한 페이지 아니면 어느 페이지의 일부가 될 것이다. 텍스트, 사방이 텍스트다. 도시의 아파트들에서, 시골의 농가들에서, 거리에서, 기차 안에서 나는 듣는다. 나는 점점 커다란 귀가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담으려는 커다란 귀. 나는 목소리를 읽는다. 사람이 전쟁보다 귀하다. 사람이 전쟁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곳. 그곳에선 역사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사람을 다스린다. 내 글의 폭을 넓혀야겠다. 전쟁에 대한 진실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진실을 담은 책을 써야 한다. 도스토옙스키가 던진 물음. 사람은 자신 안에 또 다른 자신을 몇 명이나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다른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까? 이 물음을 이제 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악은 분명 매혹적이다. 그리고 선보다 솜씨가 뛰어나다. 마음을 더 잡아 끈다. 내가 전쟁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사이 다른 것들은 모두 빛을 잃고 흐릿해지며 시들해졌다. 거대하고 무자비한 세계다. 이제 나는 그곳에서 돌아온 이들의 고독을 이해한다. 다른 별에서 왔거나 저 세상에서 온 것 같은 그 외로움을.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세상을 알고 있으며 그 세상은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알 수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의 뭔가를 말로 표현하고 전달하려 시도할 때 이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이야기하려 하고 다른 이들은 이해하려 하지만 모두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이들은 듣는 이와 달리 늘 다른 공간에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어도 세 사람이다.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목적은 무엇보다 그때의 진실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날들의 진실, 감정의 속임수가 없는 진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을지라도 전쟁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와 수십 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는 같을 수가 없다.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삶을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억 속에 담는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잃고 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 속에 모두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행복하거나 불행하다. 대화를 나누는 자리엔 나와 당사자 둘만 있거나 다른 누군가가 동석하기도 한다. 가족 아니면 친구들. 그런데 어떤 친구들? 친구는 전장을 함께 누빈 전우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 기록물들 역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우리와 함께 변해가고 불안하게 흔들리며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뭔가 새롭고 절대적인 것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하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찾는가? 우리가 찾는 것은 어떤 업적이나 영웅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소하고 인간적인 무엇, 우리에게 가장 흥미롭고 친밀한 그 무엇을 찾는다. 글쎄, 고대 그리스 그리고 스파르타의 역사에서 내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을 예로 든다면 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집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고 또 어떻게 나눴는지 알고 싶다. 어떤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갔을지 궁금하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 어떻게 전사들을 전쟁터로 떠나보냈을까? 또 어떻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까? 영웅도 장군도 아닌 평범한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 이름 없는 전쟁의 목격자나 참전자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 그렇다. 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알고 싶다. 그런 역사를 문학으로 만들고 싶다. 하지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순히 목격자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배우나 창작자에 더 가깝다. 아주 가까이 얼굴을 마주할 만큼 가까이 실제 현실에 다가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과 우리 사이엔 감정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입장과 견해가 있으며 수없이 엇갈리는 입장과 견해들로부터 새로운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형상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내 책에 대해 주인공들이 실존 인물들이라는 점을 빼곤 더 볼 게 없다. 느니 기껏해야 역사책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평하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터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감정의 역사를 쓴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역사가다.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시간 속에 살고 구체적인 사건을 겪는 구체적인 사람을 연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한 인간을 들여다 보아야만 한다. 영원의 떨림을, 사람의 내면에 항상 존재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나에게 회상은 역사도 문학도 아니라고 말한다. 회상은 예술로 승화되지 못한 추레한 인생의 한 모습일 뿐이라고. 이야기의 사원을 쌓아갈 원료들, 그건 언제나 넘쳐난다. 도처에 이 벽돌들이 굴러다닌다. 벽돌이 사원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바로 그곳, 따스한 사람의 목소리, 과거가 생생히 반추되는 그 목소리 속에 원초적인 삶의 기쁨이 감춰져 있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비극이 담겨 있다. 삶의 혼돈과 욕망이, 삶의 유일함과 불가해함이, 목소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진짜 원본들이. 나는 우리의 감정들로 사원을 세운다. 우리의 영혼과 환멸로, 동경들로, 존재했지만 언제 슬그머니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들로.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 나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현실에도 관심이 있다.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 속 감정이 더 흥미롭다. 이렇게 말해두자. 사건의 영혼이라고. 감정이야말로 나에겐 현실이다. 그렇다면 역사는? 역사는 거리에 있다. 군중 속에. 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은 반 페이지만큼의 역사를, 또 어떤 사람은 두세 페이지만큼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시간의 책을 써내려간다. 저마다 자신의 진실을 소리 높여 외친다. 하지만 뉘앙스의 함정. 그래서 이 모든 진실의 외침을 명확히 들어야만 한다. 이 모든 것 안에 녹아들고 이 모든 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 거리의 언어와 문학의 언어를 하나로 잘 버무려내야 한다. 어려운 점 한 가지 더.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언어로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이다. 과연 그네들은 지난날의 감정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린다. 우리가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크림반도에서부터 와서 방금 도착해 기차역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댁이 먼가요? 내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고 싶어요. 반가운 소식이다. 나는 딸아이와 함께 공원에 갈 준비를 했다. 회전 목마를 타러. 6살 난 아이에게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얼마 전 딸아이가 물었다. 엄마, 전쟁이 뭐예요? 아,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나는 우리 아이가 사랑으로 이 세상과 만나기를 바라며 함부로 꽃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무당벌레를 밟아 죽이거나 잠자리의 날개를 잡아 뜯는 건 잔인한 짓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전쟁을 설명한단 말인가? 어떻게 죽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거기선 왜 사람들을 죽이냐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줘야 할까? 우리 딸처럼 어린 아이들까지 죽어가는 그곳. 우리 어른들은 서로 공모라도 한 것 같다.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다. 하지만 아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전쟁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할 말을 찾을 수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전쟁이 싫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정당성을 찾기가 어렵다. 우리에게 전쟁은 살인 행위일 뿐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다. 전쟁이라면 토할 것 같고 전쟁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역겨운 그런 책을 쓸 수만 있다면 미치도록 쓰고 싶다. 장군들조차 전쟁이라면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그런 책을. 여자 동료들과는 달리 남자 동료들은 그런 여자의 논리에 기겁한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넌 전쟁터에 없었잖아 라는 남성의 논리를 듣게 된다. 어쩌면 내가 전쟁터에 없었던 건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 덕분에 불같은 증오심은 나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될 수 있었고 나는 군인의 관점도 남자의 관점도 아닌 보통 사람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광학에는 집광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피사체를 잡아내는 렌즈의 정확도를 말한다. 전쟁에 대한 여자의 기억은 감정의 긴장도나 고통의 지수로 볼 때 그 집광력이 가장 높다. 여자의 전쟁이 남자의 전쟁보다 더 처절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남자들은 역사니 상황이니 따위의 명분 뒤로 숨고 전쟁은 이념이므로 이해관계를 내세워 그것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또는 그것에 맞서야 한다고 유혹한다. 반면에 여자들은 감정에 사로잡힌다.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언젠가 총을 쏘게 될 상황에 미리 대비한다. 여자들은 총 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아니,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다른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기억하는 방식도 다르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자들의 전쟁에는 냄새와 색깔과 소소한 일상이 함께한다. 배낭을 배급받았는데 그걸로 치마를 해 입었지 뭐야. 보병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나올 때는 바지와 군복 차림으로 바뀐 거야. 긴 머리도 싹둑 잘라버려서 짧은 앞머리만 덩그러니 남고. 독일군이 마을에 총질을 해대고 사라져버렸지. 한 번은 꼭꼭 다져진 노란 모래 무덤에 도착했는데 그 위에 어린아이 구두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거야. 사람들, 특히 남성 작가들은 곧잘 나에게 여자들이 너한테 이야기를 꾸며대는 거야. 다 지어낸 거야. 라고 하며 내게 훈계하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는 누구도 꾸며낼 수 없다고 확신한다.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거리를 얻는단 말인가? 만약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져온 것이라면 그건 오직 그런 망상을 가진 단 한 사람에게서만 가능할 것이다. 여자들이 전쟁에 대해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도 기본적으로 여자들의 머릿속에는 전쟁은 살인 행위
라는 생각이 또렷이 박혀 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전쟁은 힘겨운 일이자 평범한 보통의 삶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네들은 전쟁터에서도 노래를 하고 사랑에 빠지고 머리를 매만졌다. 여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혐오와 두려움이 감추어져 있다. 하지만 여자들이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원치 않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여자는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선물하는 존재. 여자는 오랫동안 자신 안에 생명을 품고 또 생명을 낳아 기른다. 나는 여자에게는 죽는 것보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 훨씬 더 가혹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